디자이너를 위한 지속 가능한 코딩입니다. 지난 비디오에서 우리가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SVG 코드로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에 이어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만든 파일을 P5JS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코드로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디자이너들은 보통 일러스트레이터에 있는 펜 툴과 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그리는 결과물을 직접 보면서 직관적으로 도형을 그리는 방식에 익숙하죠. 그런데 이제 코드를 통해서 제어하려면 그것들이 모두 숫자로 표현이 되어서 그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을 사용하면 일단 내가 원하는 그런 도형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그리고 그것을 자바스크립트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P5JS 라이브러리 코드로 옮기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방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니까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바로 자바스크립트 이 P5JS 코드로 옮기는 방법은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현재 2018년 10월 현재. 대신에 그 중간 과정을 하나 거치게 되면 이 라이브러리 코드까지 변환할 수 있는 방법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P5JS로 바로 옮기기 전에 우리가 일단은 HTML5 캔버스 코드로 옮겨준 다음에 그 코드를 다시 P5JS 라이브러리로 옮기는 방식을 알아볼 거예요. 그럼 이제 캔버스가 뭐냐 이거죠. 캔버스라는 것은 HTML의 한 요소예요. HTML을 작성할 때 이런 식으로 하죠. H1 해서 뭐 여기 타이틀을 넣고 또는 뭐 P를 사용해서 일반적인 그런 글을 써주고요. 또는 뭐 img 태그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웹페이지에 불러오고요. 그런 식으로 또 하나 이제 캔버스라는 요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캔버스가 재미있고 독특한 것은 우리가 직접 이 사이에다가 어떤 텍스트 내용을 써주는 것이 아니고 이 캔버스 영역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형이나 뭐 사진 그런 시각적인 요소들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우리가 컨트롤을 해줄 수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HTML과 CSS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곡선이 많이 있는 복잡한 도형이라든지 또는 CSS 애니메이션만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그런 복잡한 애니메이션 또는 좀 더 복잡하고 다양한 인터랙션을 구현하고 싶을 때 우리가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 주는데 그 자바스크립트와 HTML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캔버스가 하나의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웹사이트를 이제 방문하셔서 가끔 굉장히 색다른 그런 애니메이션이나 인터랙션 그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은 보통은 캔버스를 사용해서 많이 만들어요. 그러면 이제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떻게 캔버스 코드로 자바스크립트 코드로 옮겨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러스트레이터 플러그인이 나와 있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플러그인의 이름은 AI2 Canvas라는 플러그인인데요. 일단 이 플러그인을 설치를 해야겠죠. 네, 그래서 여기 그 플러그인을 만든 분이 이제 블로그에 들어왔어요. 주소 링크는 제가 동영상 아래쪽과 또 비디오 설명란에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뭐 간단한 소개 영상이 있고 아래쪽으로 오시면 플러그인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 그런 링크가 보이네요. 각각의 버전에 맞는 그런 파일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제일 최신 버전이 1.3 일러스트레이터 CC 2014 버전에서 돌아간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2018 제가 가지고 있는 일러스트레이터 버전이 2018인데 거기서 테스트한 결과 잘 작동하는 것을 확인했어요.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그러면 일러스트레이터 플러그인은 어떻게 설치를 해줄 수 있느냐 다운로드한 파일을 압축을 푸시면 이렇게 폴더가 하나 있고 3개의 파일이 있는데 32, 64 이것들은 이제 PC용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저는 제 컴퓨터 맥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응용 프로그램 폴더에 가시고요. Applications, 그 다음에 일러스트레이터 각자의 버전에 맞는 폴더로 들어가시면 플러그인즈 폴더가 있어요. 그냥 이 파일을 여기로 옮겨서 카피만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설치를 하신 다음에는 일러스트레이터를 종료하셨다가 새로 다시 한번 재시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설치를 한 후에 다시 일러스트레이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제 4가지의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이 있는데요. 이 플러그인이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좀 다양한 쉐입들을 한번 준비해 봤어요. 기본적인 쉐입들이 여기 있고 텍스트는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보기 위해서 텍스트를 일단 써줘 봤고요. 또 커브가 들어있는 그런 쉐입들이 있고 또 컴파운드 패스가 들어있는 거죠. 여기 가운데 이렇게 구멍이 나 있는 그런 쉐입도 한번 만들어 봤고 마지막 파일에서는 그레디언트는 과연 잘 옮겨줄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리니어 그레디언트와 레디얼 그레디언트 2개를 준비하고 더 복잡하게 가기 위해서 패턴이 들어가는 어떤 필 컬러를 지정을 해줘 봤어요. 여기까지도 과연
코드로 잘 옮겨질 수 있을지 그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다양한 파일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인 파일부터 한번 시작을 해 볼게요. 플러그인을 제대로 설치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엑스포트로 가셨을 때 파일, 엑스포트, 그리고 엑스포트 as라고 있죠. 여기로 가시면 새로운 옵션이 하나 추가가 되어 있을 거예요. 이 canvas html이라는 그런 옵션이 추가가 되어 있다면 플러그인을 제대로 설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일러스트레이터 AI 파일을 바로 HTML 문서로 변환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해주면 이렇게 바로 자동으로 이제 브라우저 창이 열리고요. 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의 오리지널 파일과 비교하면 차이가 없죠? 똑같이 저장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의 굵기도 잘 작동하고 있고요. 이제 코너가 둥그런 그런 모습도 잘 유지가 되고 있네요. 그러면 한번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볼게요. 브라우저 창 안에서 오른쪽 클릭을 하고 인스펙트를 하시면 여기서 이제 페이지 요소들을 살펴볼 수 있죠. 보시면 이제 캔버스라고 하는 것이 ID 캔버스라고 해서 들어있고 그 캔버스에 이제 그려진 도형들인데요. 그것은 헤드 안에 있는 이 스크립트에서 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나와 있는데 바로 이 코드 부분이 이 도형을 그리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테스트를 위해서 나머지 이제 세 가지 파일도 한번 엑스포트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두 번째 텍스트가 들어있는 파일을 한번 엑스포트를 해 봤는데요. 이 경우에는 제대로 변환이 되지가 않았네요. 한글 캐릭터를 인식을 하지 못하는 듯 보이고요. 뭐 어떤 글자의 크기라든지 행간 같은 경우도 좀 애매하게 그렇게 나와 있네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한번 살펴보자면 일단 이렇게 한글이 깨져서 들어있는 것이 보이고 나머지의 경우에도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제가 한 줄 한 줄 쓴 것이 아니고 텍스트 박스를 크게 만들어 가지고 여러 문장을 써준 것인데 그것들이 그냥 한 줄 한 줄 따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에러가 났다고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여기는 이제 세 번째 파일을 한번 엑스포트 해봤습니다. 이 경우에는 거의 똑같이 엑스포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곡선들도 잘 처리가 되었고 색깔도 이제 원본의 색깔을 잘 가져왔고요. 또 이 컴파운드 패스의 경우에도 굉장히 복잡한 그런 도형이라 제대로 처리를 해줄 수 있을지 좀 의문점이 있었는데 잘 처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양한 필 컬러가 적용이 되어 있는 파일을 엑스포트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의 경우에는 굉장히 잘 표현이 되고 있네요. 물론 CMYK 색상에서 이제 RGB로 옮기면서 조금 색깔이 좀 바뀐 그런 건 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저는 좀 놀라웠어요. 이 리니어 그레디언트, 레디얼 그레디언트가 사실 코드만으로 우리가 뭐 P5JS라든지 프로세싱에서 표현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변환이 되어 있어서 좀 놀랐고 대신에 이제 패턴을 사용한 이제 필 같은 경우는 뭔가 최선을 다하긴 했는데 좀 애매하게 그렇게 좀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이 보이네요. 그래서 이제 소스 코드를 잠깐 살펴보면 자바스크립트 코드가 이제 HTML 헤드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쭉 스크롤 다운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드로 패턴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네요. 아마 뭐 둘 중에 하나의 패턴을 그리기 위한 함수인 것 같은데요. 굉장히 길죠? 끝이 없습니다. 보니까 여기 들어있는 하나하나의 도형을 지금 일일이 코드를 사용해서 지금 그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좀 비효율적인 방식이죠. 뭐 이 경우에는 플러그인이 뭐 최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구현해내기 위해서 했던 것이고 우리가 뭐 직접 이런 패턴을 만들어낸다면 굳이 이렇게 일일이 한 줄 한 줄 쓰지 말고 뭐 반복문, 뭐 for loop와 같은 반복문을 사용해서 표현한다든지 더 좋은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부분까지는 아무래도 플러그인만으로 해결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인 것으로 보여지네요. 제가 끝까지 스크롤 다운 해봤더니 무려 8,900 거의 9,000줄 가까운 그런 코드가 이 패턴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부분은 다른 방법을 찾아보거나 차라리 이미지로 처리하는 방식이 낫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네요. 아무래도 브라우저에서 계속 코드를 살펴보는 것이 조금 불편해서 지금 엑스포트한 HTML 파일을 아톰 에디터에서 열어서 조금 더 코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톰에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제가 아톰 에디터 기본 사용법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본적으로 아톰 에디터라든지 뭐 다른 에디터도 거의 비슷할 텐데요. 프로젝트가 이제 폴더 단위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 파일들을 위한 폴더를 따로 만들어 주신 다음에 그 폴더 전체를 아톰에서 프로젝트처럼 열어가지고
사용하는 방법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제가 라이브 프리뷰를 해봤더니 아톰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라이브 프리뷰를 해봤더니 이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선택한 파일이 열리지가 않고 그냥 디렉토리만 열리는 것을 봤어요. 원래 이제 아톰이 라이브 서버를 실행을 하면 index.html이라는 파일을 찾게 되거든요. 그것이 보통 웹사이트의 첫 파일이 되는 거죠. 근데 이 경우에는 인덱스 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할지를 몰라서 그냥 디렉토리만 보여주게 됐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원하는 열고 싶은 파일을 클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코드를 잠깐 들여다보면 먼저 제일 아래쪽에 있는 바디로 가볼게요. 그럼 바디 안에는 실제 컨텐츠가 되는 부분이죠. 딱 하나의 요소만 있어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캔버스 요소가 하나 있고 그 캔버스는 아이디로서 똑같은 이름인 캔버스라는 그런 아이디를 가지고 있고요. 여기 크기가 정의가 되어 있고 이제 body onload init이라는 이런 펑션, 자바스크립트 펑션이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body가 이제 로드 되었을 때 이 init이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해라 뭐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init이라는 함수가 어디 들어있나 보면 다시 위로 올라와서요. 이제 헤드 안에 있는 이제 스크립트 부분 있죠. 자바스크립트를 쓴 부분에 init이라는 펑션이 여기 정의가 되어 있네요. 그럼 이제 init이라는 펑션은 무엇을 하느냐? 이 문서에서 캔버스라는 아이디를 가진 엘리먼트를 가져와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캔버스라는 아이디를 가진 그 요소가 바로 아래쪽에 방금 봤던 이 캔버스 요소인 거죠. 그래서 일단 이 요소를 이제 기억하고 있으라는 거죠. 그 다음에 캔버스라는 변수에다 다시 넣어줬어요. 그래서 일단은 캔버스라는 이 이제 자바스크립트 변수가 우리 HTML 캔버스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 다음 줄에서는 그 캔버스 요소를 일단 선택하고 get context to D라고 나와 있어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릴 때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 2D 방식이 있고 또 WebGL 방식이 있는데요. WebGL 방식은 이제 3D 그래픽을 하기 위한 방식이니까 우리가 여기선 다룰 필요가 없고요. 우리는 이제 2D, 이제 2차원 평면 위에서 이제 그림을 그릴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getContextToD를 사용해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컨텍스트가 도대체 무슨 의미냐? 좀 헷갈리는 단어죠. 여기서 이제 컨텍스트는 또 도구들의 모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내가 이제 2D 평면 위에서 그림을 그리기 위한 어떤 도구들을 나는 일단 이 CTX라는 곳에 저장을 해 놓겠다. 그런 의미로 좀 생각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컨텍스트를 draw 펑션에다가 매개 변수로 둬서 draw 펑션을 한번 실행을 하는 거죠. 그럼 draw 펑션에서 이제 컨텍스트를 받아와서 굉장히 다양한 함수들이 있어요. 언제나 우리가 캔버스 코드를 사용해서 그림을 그릴 때에는 이 컨텍스트에 대한 어떤 함수를 불러와야 돼요. 그래서 모든 그리기용 함수는 ctx, 현재 우리가 정의한 ctx 오브젝트에 대해서 함수를 불러줘야 돼요. 그럼 이제 캔버스 코드를 사용한 모든 자바스크립트 코드들이 여기 나열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지금 이미 웹페이지로서 작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원한다면 여러분이 이 캔버스와 또 다른 HTML 어떤 요소들을 합쳐서 원하시는 웹사이트를 제작을 하실 수도 있는 것이에요. 굳이 P5.js 코드를 옮기지 않고도 그런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제 P5.js 코드와 이제 캔버스 코드를 이제 합쳐서 쓸 수는 없는 것인가? 또는 우리가 P5.js 라이브러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코드로 변환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 부분까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 이제 아톰 에디터 창의 구성을 조금 바꿔봤어요. 그래서 왼쪽에는 우리가 방금 전까지 살펴보고 있었던 캔버스 코드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또 오른쪽에는 제가 P5.js 웹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기본 코드를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게 될 부분은 empty example 폴더 안에 있는 sketch.js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설정을 한번 테스트해 보기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코드만 넣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셋업에는 create canvas가 들어가야겠죠. 원하는 작업 영역을 설정을 해주고요. 그 드로우에는 일단은 배경색을 한번 바꿔보고요. 기본적으로 원을 한번 화면의 중심에 그려서 제 프로젝트가 제대로 작동하는지만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을 해주시고요. 라이브 서버 패키지를 통해 로컬 서버를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창이 열리는데요. 바로 이제 결과가 보이지가 않고 이런 디렉토리가 표시가 되죠. 그 이유는 P5 폴더 자체에는 index.html 파일이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코드를 돌리고 있는 empty example 안에는 index.html이 존재하지만 전체 프로젝트에는 그 index.html 파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모든 파일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이때도 간단하게 그냥 empty example을 누르면 그 폴더로 들어가서
파일들이 로드가 되게 됩니다. P5.js 코드가 잘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네요. 그러면 다시 아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테스트를 위해서 작성했던 일립스 코드를 지워주고요. 캔버스 코드로 돌아와서 이렇게 도형들로 나눠져 있죠? 각 블락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도형을 전체를 카피를 해서 직접적으로 P5.js 스케치 안에다가 붙여 넣기를 하겠습니다. 인덴테이션이 조금 어긋났죠? 그래서 저는 제가 이미 설치했던 또 다른 패키지인 아톰 뷰티 파일을 사용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 코드들에 지금 CTX라고 하는 그런 오브젝트가 모두 연결이 되어 있는데 P5.js에서는 이렇게 컨텍스트, 우리가 아까 봤었죠? 캔버스에 해당하는 그 CTX 컨텍스트를 사용하지 않고 드로잉 코드들을 다 직접 적어줄 수 있어요. 그것이 어떤 P5.js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이유가 되겠죠. 물론 P5.js가 캔버스를 기반으로 하는 라이브러리이긴 하지만 이런 식의 좀 귀찮잖아요. 이런 동어 반복을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지 않고도 좀 더 쉽고 빠르게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부분이 장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 프리픽스 부분을 모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지우지 않는다고 하면 작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캔버스 코드가 직접적으로 작동하는 방식과 P5.js가 캔버스를 사용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지우고 사용을 해줘야 합니다. 그럼 지우는 방식에는 이렇게 선택을 해서 한 줄 한 줄 지워줄 수도 있지만 이번 경우에는 키워드를 일단 검색을 해서 다른 문자열로 바꾸는 그런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꼭 아톰이 아니어도 대부분의 코드 에디터에는 포함이 되어 있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저는 맥을 사용하기 때문에 커맨드와 F키를 눌러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검색창이 뜨죠? 그럼 여기에 내가 찾고 싶은 문자열을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CTX 마침표까지 지워야 되니까 첨가를 하고요. 그러면 그 부분이 모두 하이라이트가 되죠. 그럼 이것을 어떤 문자열로 바꾸고 싶느냐?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우고 싶은 것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다가 어떤 문자열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빈 채로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replace나 또는 replace all을 사용해서 이 경우에는 지워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혹시 replace all을 했다가 제가 원하지 않는 부분이 지워지는 그런 좀 위험을 감수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씩 제 결과를 확인해 가면서 replace를 눌러줄게요. 그래서 한 줄 한 줄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검색창은 닫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파일을 저장하시고 라이브 서버를 실행한다고 해도 제대로 보이지가 않아요. 이 왼쪽에 있는 부분은 이제 캔버스 코드를 직접 실행한 부분이고요. 참고 삼아서 이제 이 오른쪽에 있는 창이 제가 이제 P5.js로 만든 그 라이브 프리뷰가 되겠는데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죠. 그래서 인스펙터를 보더라도 콘솔 창에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Can't find variable begin path. begin path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함수를 지금 이해를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begin path는 캔버스에 해당하는 함수이지 P5.js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주지 않거든요. begin path 대신에 우리는 begin shape이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save 함수인 경우에도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것은 P5가 이제 드로잉 코드를 다루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begin shape이라고 begin path를 고쳐주고요. 드로잉을 모두 끝냈을 때 end shape이라는 함수를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캔버스의 close path 부분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름을 바꿔줄게요. end shape이라고 이름을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블락 안으로 들어와서 조금 더 살펴보면 move to와 line to라는 함수들이 있죠. P5.js에서는 또 다른 함수가 존재해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캔버스에서 move to line to가 작동하는 방식은 로봇팔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로봇팔이 어떤 펜을 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로봇팔을 어느 곳으로 움직여라 라고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x 457, y 238.3 픽셀에 해당하는 곳으로 로봇팔을 일단 움직여라. 그럼 거기서부터 선을 그리는데 369x 238.3y에 해당하는 곳으로 선을 그려라. 그리고 다음 라인 2는 방금 전 점을 찍은 곳에서 새로운 좌표까지 또 라인을 그려라.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라인이 그려지면서 도형이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P5에서는 move to line 2 대신에 그냥 모든 점을 연결하는 그런 함수는 vertex라고 표현이 돼요. 그래서 이 모든 move to와 line 2를 vertex 함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얘기를 안 했기 때문에 잠깐 comment out을 해놓고 한번 라이브 프리뷰를 볼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 육각형이 똑같은 위치에 잘 그려진 것을 볼 수 있네요. 물론 선의 굵기 같은 부분이 다르긴 하지만
잘 그려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 부분까지 해결을 한다면 똑같은 형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커멘트한 부분을 다시 돌려놓고요. 이제 fill 스타일, fill 함수가 있고 line width가 있고 라인을 조인할 때 둥글게 해라 해서 이렇게 둥글게 처리가 된 것이 보이고요. 또 스트로크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은 캔버스에서는 그려놓고 색깔과 어떤 선에 해당하는 부분 설정을 해줬는데 P5에서는 그리기 전에 이 부분을 모두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fill 함수가 있어요. fill 함수 안에 RGB 값을 그대로 넣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55, 255, 255 또는 세 가지 RGB 채널의 값이 모두 같기 때문에 그냥 255로 놔둬도 되겠습니다. 그럼 스트로크의 경우에는 굳이 여기서는 설정을 해주지 않았죠. 근데 검은색이니까 0이라고 해서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라인 위스는 어떻게 변경이 되느냐? 스트로크 width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 부분에 20픽셀을 넣게 되면 스트로크 weight이네요. 스트로크 weight이라는 함수로 20픽셀을 넣게 되면 이렇게 잘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라인 조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P5의 함수는 스트로크 조인이에요. 스트로크 조인이라고 쓰고 똑같이 round라고 하시면 이렇게 똑같은 도형을 캔버스 코드에서 우리가 지금 P5 코드로 옮겼습니다. 그러면 다음 도형까지 한번 더 살펴볼게요. 두 번째 도형에 해당하는 캔버스 코드를 다시 한번 카피를 하고 P5 스케치에 붙여 넣도록 하고요. 다시 한번 뷰티파이를 통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똑같은 과정을 지금 반복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커맨드 F를 눌러서 Find and Replace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 모든 CTX 오브젝트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지우고요. 방금 살펴본 것처럼 Begin Path 대신에 Begin Shape이라는 함수를 넣어주고요. Begin Shape를 했으면 End Shape도 해줘야겠죠. 그리고 이 스타일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단 커멘트 아웃을 해서 단계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방금 전에 살펴봤던 것은 Move to의 경우는 그냥 일반적인 점을 찍는 경우에는 그냥 벌텍스로 표현을 해주면 돼요. 근데 이제 새로운 게 나왔죠. 베지의 커브 툴이라는 게 나왔어요. 지금 보니까 이 도형이 이 도형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라운디드 된 코너가 보이는데 그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냥 버텍스 함수만으로는 표현이 안 되고요. 또 하나의 함수를 살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캔버스에서 베지의 커브 툴이라는 함수는 P5에서는 베지의 vertex라는 함수로 변경이 가능해요. 베지의 curve to라고 된 부분은 모두 베지의 vertex로 변경을 해주고요. move to라든지 line to와 같은 기본적인 직선을 그리는 함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냥 vertex 함수로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그리기 함수는 끝이 났네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결과를 살펴보면 똑같이 되어 있는데 방금 전에 설정한 도형에 해당하는 그 스타일을 모두 가져왔기 때문에 색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이제 우리가 쉽게 고칠 수 있을 것 같네요. 해당하는 도형을 그려주기 전에 색을 설정하는 부분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ill 함수인 경우에는 똑같은 색상 값을 복사해서 써주도록 하고요. 스트로크인 경우에는 보니까 똑같이 검색을 사용하고 있네요. line width의 경우는 1.0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P5 함수인 stroke weight을 사용해서 1로 다시 설정을 해주고요. 라인 조인의 경우에는 미터라는 그런 값을 사용하고 있네요. 그래서 스트로크 조인을 한 다음에 미터라고 표시를 하면 이렇게 똑같이 재현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터 리미트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직접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스킵하도록 하고요. 그 부분을 설정하지 않고도 이 경우에는 우리가 똑같이 재현할 수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머지 부분들도 그런 느낌으로 계속 변경을 해주시면 두 가지 남은 도형들도 P5 코드로 옮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그 텍스트를 설정했던 파일은 건너뛰고요. 이 커브 부분 그리고 이 컴파운드 패스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뒤에 이렇게 파일을 열어놨고요. 한번 첫 번째 도형을 복사를 해서 똑같은 과정을 한번 거쳐보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반복하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조금 더 익숙해져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CTX 부분을 찾아서 모두 다 없애주고요. 세이브 부분은 지워도 괜찮고요. Begin Shape이라고 Begin Path를 변경해주고 Close Path는 End Shape이라고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Move to의 경우는 기본적인 Vertex 함수로 바꿔주고 Bezier Curve to는 Bezier Vertex로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이 부분도 똑같이 찾아서 변경을 해줄까요? 베지의 curve to를 찾은 다음에 베지의 vertex로 변경을 해줘라. 이렇게 깔끔하게 빠르게 정리가 됐고요. fill 스타일인 경우에는 도형을 그리기 전에 fill 함수를 사용해서 똑같은 값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프리뷰를 보면 이렇게 똑같이 도형이 그려진 것이 보이네요. 컴파운드 패스는 이제 조금 더 설정하는 부분이 살짝 까다로워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건너뛰고 세 번째로 넘어와서 이 컴파운드 패스에 해당하는 부분을 복사를 해서 다시 P5로 붙여 넣겠습니다. 먼저 함수들 이름들을 정리를 해줄게요. 네, 일단은 이렇게 코드를 P5에 해당하는 함수로 변경을 다 해줬어요. 그리고 한번 라이브 프리뷰를 살펴볼까요? 보시면 뭔가 비슷하게 나오기는 했는데 가운데 구멍이 뚫린 게 아니고 하나의 도형이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그런 느낌으로 보이네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조금 더 코드를 추가를 해줘야 합니다. 코드를 한번 다시 살펴보시면 현재 이 begin shape과 end shape 안에는 두 가지의 도형이 존재해요. 어떤 이 큰 도형과 작은 도형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구멍을 뚫고 싶은 그 도형에 대해서는 begin shape, end shape이 아니고 begin contour와 end contour 함수를 통해서 그 구멍을 뚫고 싶은 부분을 정의를 해줘야 돼요. 이 코드에서는 아래쪽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제가 파악하기에 그 구멍을 뚫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도형을 그리는 부분 시작하기 바로 전에는 begin contour라고 하는 새로운 함수를 추가해 주고요. 그리고 이 도형이 끝났을 때에는 end contour라는 함수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 begin shape를 하고 전체가 end shape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end shape는 이제 빼두도록 할게요. 캔버스에서는 그런 방식이 작동을 했는데 말씀드렸다시피 P5는 좀 다른 식으로 작동하니까요. 그렇게 되면 전체적인 도형의 그룹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 안에 컨투어라고 하는 어떤 서브 그룹이 존재해서 이 안에 들어간 도형은 구멍을 뚫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프리뷰를 보면 네, 이런 식으로 구멍이 잘 뚫려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어떤 아웃라인이 없죠? 그런 경우에는 그냥 노 스트로크라고 위에 가서 노 스트로크를 추가하시면 그 외곽선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네 번째 파일까지 살펴보고 이번 비디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이제 패턴 필의 경우에는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부분은 다루지 않도록 할게요. 그런데 이제 리니어 그레디언트와 레디얼 그레디언트의 경우에는 이 코드를 직접적으로 P5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P5JS가 캔버스 코드를 바탕으로 하고는 있지만 캔버스의 모든 기능을 다 옮겨 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레디언트를 그릴 때에는 다른 방식으로 그려줘야 돼요. 또 그 부분을 또 다루려면 뭐 반복문도 들어가고 좀 더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이 그레디언트의 경우에 그냥 캔버스 코드 자체를 P5에서 같이 사용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그러니까 P5 코드로 이 함수를 변환시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스케치 파일 제일 아래에다가 이 코드를 복사해서 넣어주고요.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고요. 지금까지 알아본 방법은 이제 ctx라는 부분을 없애고 뭐 함수의 이름이 다른 경우에는 P5에 맞는 그런 이름으로 변경을 해줬는데 이런 뭐 radial gradient라는 함수 이런 것이 P5에는 없기 때문에 또 뭐 컬러를 더하고 이런 부분 이 부분은 오히려 캔버스 코드를 사용하는 방식이 좀 더 직관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P5 코드와 캔버스 코드를 동시에 하나의 스케치 안에서 사용하는 그런 방법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create canvas라는 함수를 통해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캔버스 영역을 생성을 했죠. 그런데 이제 그냥 생성을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성된 캔버스를 변수 안에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캔버스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 주고요. 그렇게 생성이 된 캔버스를 그 캔버스 변수 안에 이렇게 일단은 저장을 해 놓을게요. 거의 비슷하죠, 지금? 캔버스 코드와 P5 코드가 점점 비슷해지는데 다음 단계는 이제 ctx라는 것도 생성을 해 줘야 되겠네요. 어떤 컨텍스트를 가져와야 하는데 먼저 ctx라고 하는 글로벌 변수를 전역 변수를 생성을 해 놓고요. 그럼 ctx에 이제 캔버스에 해당하는 컨텍스트를 넣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캔버스, 우리가 만든 캔버스를 선택을 해 주고 drawing context라고 하는
캔버스 안에 속해 있는 그런 변수를 ctx로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ctx라는 것을 똑같이 컨텍스트를 불러왔기 때문에 제가 아래로 다시 돌아와서 이런 식으로 ctx에 해당하는 그런 함수들을 불러서 쓸 수가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p5의 어떤 자체적인 처리를 통해서 또 그림을 동시에 그려줄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프리뷰를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지금 레디얼 그레디언트가 제대로 작동을 하네요. 그래서 이런 방식이 얼마나 계속해서 실용적으로 쓰일 수 있는지는 계속 작업을 해봐야 알 것 같은데요. 일단은 캔버스 코드와 P5 코드가 같은 스케치 안에서 작동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비디오가 좀 많이 길어졌네요. 다양한 부분들을 설명을 해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용이 생각보다 좀 길어졌는데 혹시 이 부분을 따라해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비디오에서 뵙겠습니다.